특히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내 총 자산의 한 3에서 5% 정도를 가볍게 진입을 한 다음에 거기서 정말 돈이 벌리기 시작했다 하면은 오히려 조금 더 자산을 투입하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정말 강조하는 게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25% 빠지면은 그때는 무조건 다 털고 나오라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미련이 생기거든요. 100인데 70 갔으면 아이씨 다시 100 가겠지 하는데 보통 얘가 80까지 반등하거든요. 야 됐다 하는데 거기서 이제 80에서 60, 40 그다음에 다시 50까지 반등했다가 30, 20 이렇게 가는 거죠. 이번에는 그 비트코인을 좀 어떻게 사야 될지, 뭐 언제 사야 될지 이런 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네. 지금 여전히 우리 채널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아마 뭐 다른 분들도 대다수일 텐데 네. 코인 투자를 해본 사람보다는 안 해본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것 같고 아, 그래요? 그리고 네. 만약에 해봤더라도 뭐 네. 몇십, 몇백만 원, 뭐 많아야 뭐 첨단이지 뭐 자기 재산의 뭐 상당 부분을 투자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어색하고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분들이 이제 코인에 관심을 만약 가지고 네. 지금 저점인 것 같다 해서 이제 살려고 하신다면은 꼭 알아야 되는 코인 투자의 주의점은 뭔가요? 이게 대부분 사람들 비트코인을 알고 있는데 그거 말고도 수만 개의 코인이 있습니다. 근데 네. 그 나머지 수만 개의 코인 중에서 멀쩡한 코인들은 매우 적다. 나머지는 거의 다 사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도 그 코인 재단들은 다 그럴듯한 명목이 있죠. 그러니까 이 코인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꾸겠다 하는데 세상은 개뿔 아무것도 바꾸지 않은 경우가 이제 대다수이고요. 네. 그래서 대부분 코인들은 장기 투자에 절대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것 같고요. 심지어 멀쩡한 코인들도 변동성이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주식 투자 같은 데 익숙해 있으면은 그 변동성이 굉장히 무섭게 느껴질 겁니다. 사실 주식도 변동성이 큰데 그거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식은 귀여운 편이죠. 뭐 그 지수가 뭐 하루에 뭐 급락해봤자 2% 떨어지는 건데,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주식보다 한 5배 3배, 4배 정도. 아,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3, 4배 정도이고 알트코인이 그것의 2~3배라고 보시면 돼요. 10배 가까이 움직이죠. 그렇죠. 네, 20~30%는 막 금방 움직인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내가 투자하는 금액이 작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아무리 하루에 20% 움직인다 하더라도 내 투자 금액이 500만 원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하루에 100만 원씩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하면은 더 금액을 낮춰야겠죠. 왜냐하면 코인이 변동성이 큰 건 우리가 바꿀 수가 없는데 내가 얼마나 베팅할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거꾸로 또 이런 판에 한번 들어가는 순간 네. 변동성이 크다는 건 또 오를 때는 뭐 부동산 주식에 비할 바 못 될 정도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뭐 네. 몇 배, 몇십 배가 올라가 버리는 게 뭐 일상인 곳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투자 금액을 막 점점 더 크게 태우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아예 처음부터 어떤 투자 금액을 딱 정해놔야 되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내 총 자산의 한 3에서 5% 정도를 가볍게 진입을 한 다음에 근데 거기서 정말 돈이 벌리기 시작했다 하면은 오히려 조금 더 자산을 투입하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번 돈이 많으면은 그 후에 좀 깨져도 내가 손실까지 가지는 않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한마디로 자연스럽게 그 투자 금액을 늘리는 거를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처음엔 작게 들어가는데 근데 내가 작게 들어갔는데 처음부터 깨질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거 털고 나오면 되는 거고요. 그 대신 손실은 적고 그 대신에 내가 작은 금액 들어가서 이 금액이 점점 더 커진다 하면 오히려 추가 금액을 넣는 걸 추천합니다. 불타기. 근데 또 어떤 곳에선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아마 네. 저기 작가님도 영상 만드신 것 같은데 이렇게 코인판이 막 불장이고 한데도 실질적으로 돈 번 사람들은 별로 없고 대부분 막 마이너스 80%, 90% 깨져가지고 그쵸. 다시는 못한다, 뭐 이런 안 한다, 뭐 이런 얘기 할 정도로 이 코인판에서 돈 벌기 힘들다고 하는데 네. 왜 그렇게 이렇게 돈 벌기 힘들고 막 수익률이 마이너스 90% 이렇게까지 나오는 건가요? 사실 마이너스 100%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이제 제 친구도 지금 이제 또 한 번 파산했는데 그리고 네. 이제 그 친구의 남동생도 파산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네. 뭐 다 그건 뻔한 거죠. 레버리지 선물 이거.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예를 들면 이제 20배 선물 같은 거를 하게 되면은 코인이 5% 오르면 내가 100% 버는 거거든요. 곱하기 20을 하면 되니까. 네. 그 대신에 5% 떨어지면은 그것도 곱하기 20이기 때문에 내가 청산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상승장에서는 선물을 하고 싶은 욕심이 엄청 생길 수밖에 없죠. 더 확실히 더 빨리 많이 벌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가 끝이 좋은 경우는 제가 자주 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게 상승장이 꺾이면은 빠져나와야 되는데 인간 심리상 갑자기 100짜리가 70 됐으면은 다시 100 갈 거야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강조하는 게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25% 빠지면은 그때는 무조건 다 털고 나오라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미련이 생기거든요. 100인데 70 갔으면 다시 100 가겠지 하는데 보통 얘가 80까지 반등하거든요. 야 됐다 하는데 거기서 이제 80에서 60, 40 그다음에 다시 50까지 반등했다가 30, 20 이렇게 가는 거죠. 전형적으로 그 못 빠져나가게 하는 그렇죠. 그 자체네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게 또 이렇게 하향하진 않거든요. 또 이게 또 하향할 때도 좀 떨어졌다가 어느 정도 반등했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이거를 반복하니까요. 사람이 못 빠져가면서 나락으로 가는 거죠. 그럼 네. 결국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선물이나 뭐 이런 것들처럼 이제
이제 고배율 레버리지를 쓰는 게 이제 사람 심리 때문에 그랬던 건데 그런 걸 안 쓰면은 이제 코인 투자를 해가지고 뭐 심각하게 손해를 보거나 그런 건 아닌 건가요? 아니면 유동성 자체가 워낙 커서 이게 좀 리스크가 크다고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 알트코인 같은 거 특히 제때 못 빠져나오면은 90%, 95%, 99% 손실 봅니다. 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비트코인이 드디어 꺾였다라고 하면은 다 팔고 나와야 돼요. 알트코인도 그때. 네. 근데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25% 빠지면은 알트코인도 이미 50% 빠져 있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나오기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래도 그때 자르고 나와야 됩니다. 네. 그냥 그 마이너스 50%가 마이너스 99%가 될 수 있으니까 나중에. 네. 그러면 결국에 큰 틀에서는 알트코인이라는 걸 투자하지 말고 그냥 비트코인 하나만 투자하라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요. 그건 또 아닌 게 왜냐면 또 상승장에는 또 이게 비트코인이 100% 200% 오를 때 알트코인들이 500% 1000% 올라주거든요. 그래서 네. 그건 또 먹어야죠. 네. 이게 보시면 돼요. 결국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한번 두세 배 오르다가 거기서 25% 빠지면은 팔고 나오는 건데 알트코인들은 5배 10배 올랐다가 거기서 한 절반 떨어질 때 팔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알트코인 더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야 돼요, 같이. 근데 그거 하기, 그러니까 쉽지가 않잖아요. 예, 고점 대비 40% 50% 떨어졌을 때 팔고 나면 그거 하기 싫으면은 그냥 비트코인만 가는 거죠. 네. 그럼 겨우 25%면 이러면 돼요. 네. 고점 대비. 뭐 네. 오르면 2배 오르고 뭐 빠지면은 뭐 고점 대비 25% 빠지는 거면 그죠. 수치상으로는 투자할 만한데. 그렇죠. 배팅 할 만합니다. 예. 네, 근데 이제 그게 인간의 심리가 엮이면서 고통이, 예, 그죠. 이게 불행으로 또 가는 거죠. 만회 예. 하려다가 또 막 또 물타기 하다가 또 망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뭐 주변 사람들이나 아니면 뭐 어떤 뭐 체감하는 정도로 봤을 때 코인 투자를 해가지고 성공하는 확률이 뭐 높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이게 낮다고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자산이 변동성이 커질수록 성공할 확률은 적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대한민국 사람들은 부동산으로 부를 많이 축적을 했죠. 그 변동성이 그래도 낮은 편이고 네. 역설적으로 매수하고 매도하기가 더럽기 어렵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게 그 집을 사면은 어느 정도는 강제 존버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내가 오늘 집을 사가지고 내일 파는 건 좀 어렵잖아요. 이게 부대비용도 너무 크고 그러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코인으로 사실 돈 벌기는 사실 되게 쉬운데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으로는 돈 벌기가 굉장히 쉬운데 그거를 엑세큐션 그러니까 그거를 실행하는 거는 전 심리적으로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게 역설적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거를 좀 네. 잘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책 보고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거죠, 당연히. 근데 정말 그대로 따라해야 되지. 그대로 네. 안 따라하면은 불행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여기 뭐 그 21선, 61선, 뭐 121선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따라서 그죠, 하라고 그죠. 막 네, 그런 거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말은 쉽지. 네. 내 계좌가 막 10억 갔다가 갑자기 5억으로 빠졌는데 여기서 팔으라고 하면 사실 누가 팔겠습니까? 그 사실 여기 나온 내용이 기술적으로 진짜 다 쉬워요. 근데 이게 심리적으로 쉽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거꾸로 이런 사람들은 투자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을까요? 일단 MBTI에서 이제 FP 분들은 투자를 잘 못한다고 이미 정평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F와 P들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이 훨씬 더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투자를 잘하는 MBTI들이 이제 끝에는 TJ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제 IN들이 가장 잘한다고 하고 알고 있고 저는 IN, IS 쪽도 뭐 낫배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 EN도 잘하고 EN들도. 네, 네. 예. 그러니까 결국에 좀 이렇게 분석적이고 약간 조금 이성적인 약간 그런 판단을 좀 할 수 있어야 이제 손절도 하고 뭐 익절도 하고 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기본적으로 투자에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은 무조건 따르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근데 일단 P들은 계획 자체를 일단 이제 안 세우고 만약에 서서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 따르지를 않죠. 이제 거기서 이제 비극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제 T들이 아무래도 이제 생각을 하면서 계획을 세우는데 이제 F들은 이제 필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금융 투자에는 좀 덜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코인을 이렇게 좀 분할 매수를 하는 게 네. 처음에 이제 적게 넣으니까 안전하다고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막상 그렇게 해서 돈을 벌면 만약 네. 여기서 2배가 되면 네. 1,000만 원 넣었을 때 2,000만 원 됐으니까 기분은 좋지만 네. 반대로 마냥 좋지만 않은 게 나머지 1억 9천까지 다 넣었으면 좋았을 그쵸. 텐데 이런 네.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사실 되게 결과론적인 얘기죠. 그게. 네, 그래서 네. 따라서 또 점점 비중을 높이다가 마지막에 빠지면서 다 같이 이제 큰 손해를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면 네. 아예 이 코인판에 확신이 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비중을 그냥 한 번에 다 태우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근데 그 안타깝게도 우리는 어떤 특정 자산에 확신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게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100% 오른다는 게 그 확실하면은
일단은 그 말씀이 맞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몰빵하는 게 나은데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식으로 분할 매수를 했냐 하면은 비트코인이 저점 대비 2배 정도 올라왔을 때 1차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횡보장이 온 다음에 횡보장 그 박스권을 돌파할 때 2차 매수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하다가 또 박스권 그리다가 또 돌파할 때 3차 매수 뭐 이런 식으로 갔습니다. 저는. 차라리 그런 식으로 뭔가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게 현실적이다. 그렇죠. 이게 사실 그렇게 말하기 쉽죠. 비트코인 무조건 오를 것이다. 오늘 10억 올린 그러니까 처음에 그게 이제 나중에 실제로 비트코인이 100억 되면은 그러면 내가 천재가 되는 건데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람은 늘 그렇지 않은 것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면은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결국에 이게 투자를 했어요. 했어도 뭐 언제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이게 뭐 최고점에 나올 수가 없는 약간 그런 판이잖아요. 이게 거의 워낙 없죠. 변동성이 크다 네. 보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대략적인 어쨌든 뭐 고점 구간 이게 이제 과거 통계 사례로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25년 한 4월 뭐 이 정도를 보시는 건가요? 우선은? 사실 그 코인도 그 11사 천국 50 효과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일단 말씀하신 25년 4월이 꽤 좋은 타이밍인 것 같고요. 팔기에.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계속 제가 강조한 그 기량적인 방법. 비트코인이 최고점 대비 25% 정도 빠졌을 때 나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 세 번째 좀 예술적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투자에서는요. 투자의 신은 굉장히 드물지만 마이너스의 손들은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한마디로 얘가 사면은 그게 고점이고 제가 팔면은 저점. 그런 친구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우리 주변에는. 그래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누군가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친구가 남의 돈까지 빌려가지고 비트코인이 올인 갈 때 파는 것도 훌륭한 방법이고요. 그게 아마 고점과 상당히 근접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래서 여러 친구들 다양하게 사귀고 특히 투자 못하는 친구들 많이 사귄 다음에 절대로 투자 조언을 해주지 말고 그냥 말만 듣고서 아 그래 너 이제 들어갔어? 화이팅 하고서 빨리 집에 가가지고 나는 파는 거. 이제 그게 예술적인 방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세 개를 뭐 같이 써도 괜찮겠네요. 네, 당연하죠. 당연하죠. 네. 그게 되면은 마이너스 손들이 들어갔다 하면은 뭐 한 절반 정도 빼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25% 빠지면 나머지 절반을 빼고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면은 뭐 25년 4월이 되면은 뭐 무조건 뭐 한 절반 또 팔고 이런 것도 방법이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방법을 섞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예 비트코인을 절대 팔지 말라. 그냥 계속 모아만 네네. 가라.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게 웃기는 게 어제 제가 오태민 작가님과 CBS에 나왔어요. 아니 네. 기독교 방송에서 코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어이가 없었거든요, 사실은. 그럼 고점 아닌 거예요? 아 그런가?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은 절대 팔지 말아라 중에 이제 소위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중에 이제 한 분이시고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이 코인이라는 게 4년에 한 번에는 크게 하락하는 것이 보이는데 왜 내가 마이너스 70% 80% 얻어 터지면서 그거 1년 동안에 그거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그 말을 했어요. 비트코인 내 가족이 아니고 비즈니스 파트너 같은 거라고. 그 한마디로 이제 잘 될 때는 같이 이제 협업을 하지만 얘가 이제 또라이짓을 하고 있어. 그러면은 일단 빠이빠이 하고 이제 얘가 다시 제정신 차리고 오면 그때 다시 일하고 이런 게 맞지 않느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4년에 한 번이 언제인지도 뚜렷이 보입니다. 한번 2014, 18, 22년에 비트코인 순위를 보세요. 처참합니다. 그러면은 거기 4를 더하면은 26억 있죠, 그죠? 26에는 저는 코인 투자를 권하지 않습니다. 네, 그때 저 딴 거 할 거예요. 부동산 유튜브 하겠다 그때. 네.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그때가 어쩔 수 없이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보이는데 네. 이걸 중장기로 계속 들고 가는 거는 심리적으로도 힘들고 그리고 이제 상승한 거 다 반납하고 그렇죠. 또 뭐 몇 년을 또 가야 되니까 얼마나 짜증나요 그거.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거가 주식 시장에서는 보통 이렇게 샀다 팔았다 하다가 망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 코인에서는 그게 적용은 좀 안 되나 봐요. 그러면은 아주 심플하게 가죠. 4년에 한 번 망하거든요,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지금 25년 4월에 그냥 팔아가지고 26년에는 거를 떠보지도 않다가 26년 12월 31일 그때 다시 들어가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 27년, 28년 그 반감기 전 기간을 또 먹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거 그런 나쁘지 식으로 않다고 아주 봅니다. 단순하게 투자를 했어도 지금 과거 데이터 한 10년을 보면은 계속 맞아왔다. 엄청 맞았죠, 그러면. 예. 그래서 4년 동안에 한 2년 반에서 3년 정도만 투자하고 나머지는 쉬자.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방법이. 네. 예.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이 결국에 지금 요즘 얘기로는 이제 디지털 금 이런 네, 예.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자산을 이제 저장하는 공간인데 이게 네. 금보다 훨씬 더 뭐 이동성도 좋고 편리하기 때문에 금을 대체한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도는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사실 비트코인의 본질이
뭐냐라고 보면은 좀 업그레이드된 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금이라는 것도 그래 내재 가치는 별로 없거든요. 그냥 이쁘게 생긴 돌이잖아요, 사실 이것도. 근데 이 이쁘게 생긴 돌이 몇천 년 통해 왔습니다. 근데 사실 비트코인이 금보다는 뚜렷한 장점들이 몇 개가 있죠. 그 사실 이게 그러니까 저도 이제 부자는 아니지만 뭐 돈이 이제 요만큼은 있으니까 그러니까 돈이 요만큼 생기니까 늘 그거를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자,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정상적으로 계속 돌아가기만 하면은 그 나뿐만이 아니라 내 없는 자식들까지도 이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다. 뭐 전 자식이 없지만 이제 3대까지도 먹고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자, 근데 뭔가 대한민국에 격변이 온다. 격변이라는 거는 뭐 전쟁이라든지 혁명이라든지 공산화라든지 그 약탈적인 정부가 온다든지 뭐 이런 거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아니면 뭐 자연재해가 올 수도 있고 뭐 그런데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라고 생각해 보면은 아,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아닌 딴 나라에 뭔가 자산이 있어야겠구나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근데 그건 저뿐만이 아니라 돈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 다 똑같이 생각을 할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그 저는 중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부동산을 사는 걸 봤습니다. 뭐 독일도 그렇고 뭐 영국, 프랑스, 미국, 캐나다 다 사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솔직히 부동산을 해외에 사는 것보다는 비트코인을 해외에 냅두는 것이 훨씬 더 간편하죠. 금도 사실 문제가 뭐냐면은 금도 사실 그런 식으로 자산을 해외에 빼돌리기는 좋은 자산이긴 한데 그걸 내가 막 들고 다닐 수는 없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막 전쟁이 터졌는데 여기 금 있습니다. 들고 다니면 뺏길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네. 코인은 그렇게 뺏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소위 이제 부자들이 자산을 보존하기 위한 훌륭한 수단으로 저는 이제 금보다는 코인을 좀 더 높게 칩니다. 그래서 그쪽 수요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근데 그렇게 자산을 보존하기에는 너무 변동성이 크지 않냐? 근데 금도 이거 마찬가지잖아요. 그래도 네. 금이 막 80% 빠지진 않잖아요. 아, 근데 금도 차트를 보시면요, 금이 70년대 말에 1000불까지 올라갔다가 나중에 200불까지 빠져요, 진짜 이게. 거기도 그것도 한 20년 걸쳐가지고. 네. 그래서 금의 변동성이 비트코인보다 조금 더 적은 건 맞지만 얘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이 코인을 꼭 비트코인으로 보유할 필요는 없고 이러면 USDT 같은 그 스테이블 코인으로 보유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그러면 결국에 그 자산 보유 개념으로 보면은 말씀하신 USDT 같은 거는 뭐 달러랑 연동되는 수준이니까 네. 뭐 아주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디지털 금으로도 뭐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꼭 비트코인이어야만 하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그 말씀하신 USDT 같은 경우는 변동성은 적긴 하지만 그 100% 확률로 가치를 잃게 되는 자산이죠. 왜냐하면 달러화도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잖아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건 그냥 팩트잖아요, 사실. 네. 제가 알기로는 달러화가 그 최근 100년 동안에 가치를 95% 이상 상실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USDT도 당연히 지금 당장에는 이제 변동성이 적지만 100% 확률로 가치를 잃게 되는 건데, 근데 비트코인은 꽤 높은 확률로 가치가 올라가겠죠. 네. 그러니까 USDT는 자산을 저장하는 수단은 안 되고 이동 수단 정도로는 쓸 수 있겠고. 그렇죠.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적으니까 그거 편리함은 분명히 있죠. 그렇지만 예. 어쨌든 금의 역할을 하는 거는 이제 코인, 비트코인 같은 그런 어떤 장기 저장이 가능한 수량이 제한돼 있는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하다. 그렇죠. 금도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가치는 보존 정도는 해주잖아요. 그래도 네. 이제 그 가치가 엄청 늘지는 않다 하더라도.